네, 북한이 오늘 아침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북한의 도발이 핵실험으로까지 이어질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반도 외교 안보 현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왕선택 센터장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군의 날입니다. 네. 국군의 날 아침에도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사이를 보니까 벌써 네 번째.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자주 발사한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도 굉장히 자주 발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일주일 사이에 8일, 정확히 말하면 8일 사이에 네 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이런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네 번 가운데 두 번은 새벽 시간이 아닌 저녁 시간대를 선택했습니다. 보통은 새벽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새벽에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만 이제 북한이 어떤 남쪽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반발을 하는 메시지를 낼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시간대에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반발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습적으로 발사를 하면 이것에 대응하는 한국과 미국의 군대, 부대원들이 좀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측에 대한 피로감을 축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이 또 반복적으로 장기화되면 어떻게 보면은 남측의 태세 구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노린 그런 전략적인 행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에 조금 혼란을 노린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 쉽게 말해서 피로감을 유발시키는 그런 전략적인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도발이 또 어떤 반발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에 대한 반발로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지난 8월에 한미연합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이 수반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애매모호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직접적으로는 이제 지금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지금 한반도의 해역에 들어와서 훈련 일정을 계속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반발의 이유가 될 수가 있고 그 사이에 또 미국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또 왔다 갔습니다. DMZ에서 북한을 악랄한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또 강한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것. 또 어제 또 바로 한국, 미국, 일본이 동해에서 독도 인근에서 북한의 핵 잠수함에 대응하는 그런 또 훈련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북한이 볼 때는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을 침공하기 위한 예행 연습이다. 북한을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자기네들 노래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또는 한미일의 공격에 대비한 그런 불만 표출, 반발 또 대응 태세를 또 과시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을 한번 짚어주셨는데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두 발이요. SLBM이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입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지금 용어상에 약간의 이제 정리를 할 게 있는데 SLBM이라고 하는 걸 흔히 많이 쓰는데 그것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ubmarine Launch, 그래서 SLBM이고 이번에 이제 최근에 며칠 동안에 쏜 것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Short Range, 단거리 발사. 그래서 SRBM이라고 하죠. 그 쉽습니다. BM은 다 똑같이 붙어요. BM은 뒤에. 근데 앞에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SL로 들어가면 잠수함 발사, SRBM 그러면 이거는 Short Range. 그래서 이제 단거리.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쏜 거는 거의 비슷한 기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 그냥 대강 사거리가 500km 정도,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데 아무래도 이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동해에서 작전 중이고 거기에 대한 반발의 의미가 강하다고 봤을 때 그것을 나름대로 공격을 할 수 있다. 위협감을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쏠 수가 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면 중국이라든가 국제사회, 러시아라든가 그래도 나름대로 북한 편을 드는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좀 봐주는 게 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쏘는 것은 아, 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 아니다. 네. 그건 아니고 네.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이다. 이렇게 또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사회 규범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과 일본에서는 그래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예. 네. 그렇지만 SRBM 단거리는 이렇게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뭐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도발한 게 아니다, 예, 아니고 한국과 미국이 우리를 무섭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했는데 그나마도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 우리는 긴장을 고조할 생각이 없었다. 예. 이런 의미가 배경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장거리 미사일로 대표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이런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할 말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중장거리 이상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 탄도미사일 쏘면 그때는 중국도 화를 냅니다. 예. 그런데 단거리 미사일이 되면 그거는 뭐 예.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중국의 반응은 북한이 단거리 이제 탄도 미사일을 쏴서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그게 아니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에 대해서 대응을 잘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북한을 감싸는 예.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 어떻게 계산된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로널드 레이건함 얘기를 좀 계속 해주셨는데 네. 북한이 이제 이 레이건함을 겨냥한 그런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항공모함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졌길래 북한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 뭐 대단하죠. 쉽게 언론 용어로 떠다니는 군사 기지라고 예. 하죠. 그리고 항공모함은 그 한 척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항공모함은 같이 다니는 이제 군사 이제 해군 군함들이 있는데 예. 대개는 순양함 2척, 구축함 2척이 기본적으로 따라다니고 항공모함 밑에는 핵 추진 잠수함이 또 따라다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의 세트라고 그래가지고 핵 항모 강습단이라고 하는 거죠. 예. 네. 이 강습단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순양함과 구축함이 이게 같이 다니는데 이 군사력을 합하면 보통 나라의 군사력 전체를 합한 것보다 이게 더 큽니다. 한 나라의 군사력 전체요. 보통 나라의 군사력 전체, 육해공군 다 합친 것보다 지금 말씀드린 이 항모 강습단이 가지고 다니는 무기 체계의 위력이 더 큽니다.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무섭죠. 그래서 떠다니는 군사 기지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다만 항공모함 그 자체는 그거 자체는 그냥 비행기들을 싣고 다니는 그런 수송선의 의미가 더 크고요. 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핵항모에 실린 그 전투기, 전폭기들이 굉장히 위력이 센데 한 80대 정도 됩니다. 지금 항공모함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항공모함 위에 실린 저런 전폭기들 저게 이제 있죠. FA-18 슈퍼 호넷이라고 하는 기종인데 전투 폭격기입니다. 저런 비행기 전폭기가 대개 한 60대 정도 실려 있습니다. 예. 저런 거 이외에도 저 뒤에 이제 조기 경보기 같은 것도 지금 저 조기 경보기가 보이고 있죠. 또 이제 비행기 위에 레이더가 달려 있잖아요. 네. 저 조기 경보기 일종인데 저런 비행기까지 다 합치면 80대가 저 항공모함에 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나라의 국가의 군사력 전체보다도 세다고 하는 건데 이게 와 있고 무엇보다도 이 항모 강습단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핵 잠수함입니다. 예. 이 잠수함에 실려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 중에는 핵탄두 미사일이 있어요. 예. 이 핵탄두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략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대개는 한 척이 따라다니는데 두 척이 따라다닐 때도 있어요. 잠수함이. 예.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볼 때는 무섭다고 할 수 있고 미국이나 한국 쪽에서 북한을 침공하는 예행 연습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어서 그런 굉장히 무서운 무기 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위협이 갔을 것 같은데 네. 이번 한미일 3국 대잠수함 훈련이 2017년 이후 5년 만에 재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 재개는 어떤 의미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에 북한에서 지난 4월부터 지난 이제 9월이죠. 그때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협을 강화했습니다. 남한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직접적인 핵무기 공격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핵무기 사용의 여지를 훨씬 넓혀놨습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공격 위협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런 상황이 이제 조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미연합군 차원에서 북한의 높아진 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한 훈련이나 대응 태세도 같이 높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이 잠수함에 싣고 다니는 SLBM을 발사할 가능성 이런 시나리오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히 훈련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번에 특별한 점은 일본까지도 훈련에 참여를 했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훈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까지 이번 훈련에 참여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유사시에 좀 허용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문제를 좀 제기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과거에도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의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독도 인근에서 일본의 잠수함이나 일본의 해군 구축함이 이번에 이제 훈련에 참가를 했는데 그런 일본 해군이라고 보기에는 해상자위대죠. 해상자위대가 활동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불쾌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한국과 미국이 대응을 하는 시스템 속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자산까지도 같이 연합을 해서 해줘야 대응 태세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하는 부분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래서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해군 해상 자위대나 공군이나 이런 육상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그게 가능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나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 간에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과거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네. 특히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이 또 영유권을 또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 해군과 일본 해군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미일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은 국민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사 당국 쪽에서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4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이 핵실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실험 가능성은 뭐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국가정보원에서도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비공개 보고를 통해서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로 봐서는 핵실험 가능성보다는 연말 기준으로 올해 안에 핵실험을 안 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정원 보고도 핵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게 된다면 10월 중순에서 11월 초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상하는 뭐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10월 16일에 중국의 제20차 공산당 대회가 있습니다. 이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북한과 중국 간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오히려 북한과 중국 사이에 갈등 관계가 고조됐을 때 그럴 때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은 갈등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제20차 공산당 대회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국내 정치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핵실험을 할까? 저는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은 이미 지난 9월 8일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했고 거기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굉장히 긴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핵무력 법제화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핵폭탄급 대외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아마 핵실험을 대체할 정도의 국제사회에 대한 강력한 위협과 협박을 했다, 존재감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 네. 그러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보다는 안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굳이 한다면 그것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저는 오히려 국정원보다는 다르게 해석을 해서 네. 11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많지 예. 그 사이에는 좀 어렵다. 사실 10월 16일이 공산당 대회를 하는 날인데 그 대회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아요. 예. 예. 일주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끝나는 날이 10월 23일이에요. 10월 23일을 끝나고 메인 이벤트는 23일입니다. 10월 16일이 아닙니다. 메인 이벤트는 다음 5년을 중국을 이끌어갈 총서기,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정치국위원 이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을 명단을 발표하는 게 10월 23일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상하는 예, 겁니다. 예. 예. 10월 23일이나 24일쯤 있을 거로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 대회 메인 이벤트 가장 중요한 날인데 그 직전이나 그 직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모욕적인 일이 되겠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으로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북한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 리포트 왕선택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